네, 위전 남북조 봤어요. 위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러면 중국의 혼란기를 통일했던 두 나라가 나오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뭐가 나오고요? 무슨 나라? 위전 남북조를 통일하는 수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수나라 여기 보세요 하면 수나라는 중국의 남조와 북조를 통일했고 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외우세요? 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뭘 실시합니까? 드디어 과거제가 처음 나왔어요. 중국도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는 건 수나라 때입니다. 수나라에서. 수나라 하면 과거제와 대운하 이게 두 개예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과거제와 대운하. 운하라는 건 물길입니다. 물길. 자, 물길. 강남 지방의 풍부한 물자를 중국의 화북 지방으로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런 거지. 여기 봐. 중국이 이렇게 쓰면 중국은요. 강들이 이렇게 흘러서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흐릅니다. 황하강, 뭐 창장강, 주장강 이렇게 흐르면 동서쪽에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과 여기 사는 사람은 강이 있으니까 배로 물자를 운반하면 편하겠죠. 근데 문제는 A 지방과 B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남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 나를 때 강이 없으니까 자 여기 있고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강은 이렇게 흘러. 여기서 여기까지 육지로 운반을 해서 다시 강을 건너서 육지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육지로 물건을 실어 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마차밖에 없으니까 대규모의 물건들을 실어 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배. 그럼 배가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 물길이 필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뚫었어요. 땅을 파서 이쪽 강과 이쪽 강에 여기 남북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서 배를 띄울 수 있게 만든 물길 그걸 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봐봐 강남 지방에서 중국의 화북 지방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물길을 뚫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사겠지. 이건 만리장성에 비견되는 더 힘든 공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 반란했잖아요. 수나라도 곧 망할 겁니다.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이 공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또한 수나라는요, 이 대운하를 만드는 대규모 토목공사도 있었지만 뭐가 또 있었냐면 대외 원정이 어디냐면 다른 나라랑 싸우는 특히 어디 고구려랑 수나라랑 싸웠던 거 기억납니까? 살수대첩? 고구려와의 살수대첩. 이 고구려 원정이 실패가 되면서 결국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나라는 되게 빨리 망해요. 598년에 만들었는데 618년에 망하니까 얘는 20년 간 겁니다. 그렇지? 그죠? 20년 만에 망한 겁니다. 수나라 황제 두 명 있죠. 문제와 양제. 수문제 때 과거제 실시한 거고요. 수양제 때 대운하가 완성되는 겁니다. 수양제가 바로 살수대첩, 고구려 원정 실패한 겁니다. 수나라는 두 개. 뭐랑 뭐 외운다? 과거제와 대운하. 과거제와 대운하. 외웠어요? 과거제와 대운하. 수나라. 자,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는 굉장히 세요. 당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수나라 말기 혼란 속에서 다시 중국이 항상 한족들이 힘들면 누가 타내려옵니까? 국방 유목민족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돌고래족, 동쪽에 사는 수나라 말기 혼란 속에서 동돌고래, 이 돌고래족의 지원을 받았어요. 누가? 당나라 태조 이연은요. 당나라 왕조는 성의가 있습니다. 이씨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세운 당태조가 아니고 당고조라고 하는데 당고조 이연이 618년에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를 건국하고요. 당나라 수도가 장안입니다. 장안성 아주 유명한 성이죠. 자, 당고조는 이연이지만 당나라를 안정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당태종이죠. 당태종. 우리가 한나라를 세웠냐면 한고조지만 한나라 전성기는 한무제이듯이 당나라 고조 말고 태종이 더 유명했습니다. 당태종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삼성육부의 중앙관제. 우리 당나라 삼성육부를 우리나라 한국사 할 때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 발해에서도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고려도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우세요. 통째로 내모하세요. 균전제, 부병제. 균전제, 부병제. 균전제, 부병제. 그 다음에 수나라 때 과거제를 만들기만 만들어놨었지 제대로 정비한 건 역시 당나라 태조 때입니다. 삼성육부의 중앙관리제도
균전제, 부변제 같은 많은 제도들. 그래서 당나라 태종 때 굉장히 여기 봐봐. 천하가 전쟁도 없고 백성들이 안정된 세상,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이 당나라 태종의 연호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 당나라 태종의 연호가 정관이었기 때문에 정관의 치라는 건 당나라 태종 때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정관의 치. 정관의 치. 알아주세요. 자, 설명할게. 이렇게 말하면 니네 나한테 물어봤으면 삼성육부가 뭐고 균전제 부병제가 뭐야? 여기 보세요. 이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 중앙정치제도인 삼성육부입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왕 밑에 뭐가 있어요?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세 개의 성, 세 개의 부서가 있는 겁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삼성. 삼성은 일단 세 개의 부서야, 부서. 알겠니? 그러면 상서성, 그 다음에 봐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다음 상서성 밑에 다시 또 뭐가 있습니까? 6개의 부서가 있는 거죠. 육부가 있는 거죠. 이호, 예, 병, 형, 공. 그러면 각각의 하는, 부서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부가 하는 거는 관리들을 인사라는 건 써놔. 관리, 임명이야, 임명. 인사는 임명. 호부는 재정이죠. 써놓으세요. 경제라고, 경제. 경제, 돈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예부는 외교와 교육이니까 지금의 외교 문화, 교육부를 말하겠죠. 맞아요. 시험도 보고. 병부는 군사니까 지금의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형부는 사법이니까 지금의 재판부. 군부는 건설교통부예요. 건설교통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각각의 하는 일을 나눠서 만든 게 삼성육부입니다. 삼성육부. 그 다음에 균전제와 부병제 하셔야 돼요. 균전제와 부병제는요. 여기 보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 옆에 봐봐. 귀퉁이 밑에 자료 2번 봐봐. 당나라가 농민을 어떻게 지배했을까? 일단 당나라가 백성들한테 준 땅 내놓았어요. 그게 균전이에요. 토지예요. 토지. 써놔 토지라고. 전자가 밭전자야. 밭전자. 그러면 여기 봐. 백성들한테 또 토지를 나누어 줄 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에서 뭐야 이게? 균전체야. 뜻 이해했어?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 한문을 알아야 돼, 친구야. 우리나라는 종결함이 빼고 주어 빼고 접속사 빼고 다 한문이야. 한문을 모르면 다 전혀 문장이 해독이 안 돼. 니네가 영어를 문장을 해석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지. 우리나라 모국어지만 이 모국어를 이해하려면 단어를 알아야겠지. 균전에 균자를 알고 전자를 알면 이 말이 해석되는데 전혀 모르면 균전인데 뭐예요? 이러고 앉았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국가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주면 백성은 그 대가로 나라에서 땅을 받은 대가로 군대 가는 게 부병제야. 알겠니? 군대 가는 거. 병역의 의무라고 써있잖아. 써놔 부병제에다가 농민 의무병. 농민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농민 의무병이 되는 거야. 부병제는 의무병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농민들은 나라한테 땅 받았으니까 모두 내야 돼. 세금 내야지. 이거 세금이야. 세금제도. 조용조는 당나라의 세금제도인데 조니까 세금이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야. 조는 뭐야? 조다 써놔. 조는 토지세야. 땅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는 토지세. 토지세를 뭘로 내는 거야? 뭐라고 써있어? 곡물로 낸다. 쌀로 낸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용이라는 건 당시에는 국가가 어떤 만리장성을 쌓는다거나 대원항을 만든다거나 할 때 좀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노동력이야. 알겠니? 노동력. 몸으로 때우는 거야. 가서 일해주는 거야. 국가가 공사할 때. 세 번째 조는 비단이나 삼배로 내는데 이건 특산물을 내는 거야. 용은 노동력. 반드시요. 중요해. 그래서 당나라가 농민을 지배하는 건 기본적으로 써놔. 이렇게 세 개야. 부병제, 균전제, 조용조. 세트야. 일단 뭐가 먼저야? 순서 봐봐. 자, 균전이 먼저지. 백성들한테 토지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백성이 군대 가고 세금 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 국민의 2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조세의 의무입니다. 조세 세금 내고 나라 지키고.
이건 모든 백성들, 모든 현대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좀 이해해? 이해하고 외워. 당나라, 균전제, 부병제, 조영조. 알겠어? 그러면 자, 네가 첫 번째 이해했지? 외웠지? 집에 가서 다시 뭐 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당, 왕조 쓰고, 농민 쓴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균전, 후제지급. 그러면 얘가 화살표해서 이렇게 얘가 농민들이 국백이 내는 게 부병제, 군대 가는 거, 조영조, 조는 포직세, 용은 노동력, 마지막 용은 특산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니? 이게 공부의 방법이야. 뭐? 네. 그럼 오늘 하는 게 좋겠지. 아니면 네가 시간표를 짜. 언제 역사 공부했지? 시간표 짜고 공부해. 무작위로 하지 말고. 월요일 날은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게 나와야지. 선생님은 50년 동안 공부를 해, 50년. 너무 오랜 세월 공부해서 나는 계획표 안 짜도 내가 머릿속에 하지만 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 그럼 계획표 짜면 좋겠지. 근데 사실 중2쯤, 다음. 얘도 중요해? 수나라, 대우나? 여기 봐. 수나라, 대우나 아까 선생님이 남북으로 물길을 뚫는 걸 했잖아. 중국에. 여기 봐봐. 이게 중국의 강이야. 황하강 이렇게 흐르지. 그 다음에 평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동서로 흐르니까 동쪽에서 서쪽 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남쪽에서 북쪽에 갈 때 물길이 없으니까 뚫은 거야.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와우. 물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강남지방 항저우에서 출발해서 화북지방 중국의 베이징까지 이렇게 100km를 뚫은 게 이게 바로 대운하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였죠. 어느 나라라고요? 수나라. 이건 언제라고요? 당나라.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 때 정말 전성기였다. 나라가 편안했다. 정관에 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건국할 때는 돌고래 지원을 받았지만 당 투정 때가 되면 힘이 세지기 때문에 동돌고를 먹어요. 동돌고를 복속시켰다는 얘기는 얘네를 점령했다는 얘기, 무릎을 꿇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토본족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영토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 안시성 승리인데 당나라는 나중에 신라랑 연합해서 고구려 백제 대멸망시키는 거 아시죠? 나당연합군한테. 자, 당나라는 고종 때. 자, 봐봐. 태종 때는 동돌고를 복속했고 고종 때는 서돌고까지 복속하면서 태종과 고종에 이르러서 돌고족이 다 끝납니다. 고종 때 서돌고까지 복속시키고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대부분을 차지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영토 커집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자기네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현대에 살았던 유역자들에게 넘겨서 니네가 대신 통치해라라고 했던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당나라도 역시 약해지죠. 쇠퇴가 있고 멸망이 있는데 잘 봐. 쇠퇴는 안사의 난 이후에 쇠퇴해지고 멸망은 황소의 난으로 망하는 겁니다. 안사라는 건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기 봐요. 안록산이라는 사람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안록산과 사사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나라의 절도사예요. 절도사는 계급인데 절도사라는 계급이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봐요. 당나라가 있으면 당나라 국경지대를 다스리는 지방의 관리인데 국경 여기 뭐 유목민족이 있겠죠. 그러면 절도사라는 관직은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면 단지 그냥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지방의 군대까지 절도사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경지대다 보니까 황제한테 명령 받고 군사 움직이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도사한테 완전히 뭘 준 거야? 군사권을 줬어요. 군사권을. 그러니까 장군들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자기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외적을 방어해야 되는데 외적을 방어하기 는 그냥 중앙을 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네 나라를. 그게 안록산과 사사명. 그러니까 안록산과 사사명은 많이 그때 많이 컸어요. 그냥 문신들의 반란이 아니잖아요. 군대를 갖고 있는 장군들의 반란이 되기 때문에 너는 반란을 왜 하니?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단순한 걸 왜 물어? 언제나 힘을 갖고자 하는 거잖아. 사람이 왜 훔치니? 돈 있는데도 왜 훔쳐? 더 많이 가지려고 훔치는 거 아니야? 모든 살인사건과 모든 범죄의 원인은 대부분 두 개예요. 아니 세 개? 돈, 시정, 그 다음에 복수. 뻔한 거 아니야?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뷰티풀. 왜 하겠어요 반란을? 모든 반란의 목적이 뭔데? 내가 권력 가지려고. 내가 대가리가 되려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왜? 아니면 농민반란은 대부분 뭔데? 못 살겠으니까 농민반란은. 황소의 난은 농민반란이에요. 황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성은 황씨, 이름은 소. 우리 애들이 황소의 난이니까 뭐 애들이 뭘 설마 그러면 카오가 난을 일으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황소라는 사람이 주도자가 돼서 이렇게 써요. 농민반란입니다. 농민반란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당연히 안사에 난 이후, 안禄산과 사사명에 난 이후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중앙정부는 약해지다가 결과적으로 환관은 누군지 아세요? 환관들 내시를 말합니다. 내시. 지금이야 내시가 누군지는 알지? 네. 내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내시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른다고? 환관. 환관과 관료들의 권력 다툼이 있고 백성들은 농민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강력했던 당나라 결국 누구한테? 결국 절도사였던 주전증이라는 사람한테 망합니다. 절도사가 확실히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군대가 있으니까 절도사 주전증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 정도 기억해 주세요.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리했던 거 있나요? 아니, 이거 마저 보고요. 당나라 삼성육부 봤고요. 농민의 지배체제는 균선제, 조용조, 부병제 봤고요. 하지만 당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7세기 말 이후가 되면 균선제 무너져. 이게 뭐냐면 균선제가 무너진다는 건 나라가 백성들에게 줬던 토지를 귀족들이 뺏어요. 뺏으면 뭐가 돼? 네모에 장원. 장원에다 써. 장원은 대농장이야. 귀족들이 대농장을 확대하면 백성들은 왜 백성들이 반란하겠어? 땅이 없으니까 못 살 수 없으니까 반란하겠죠. 대농장이 확대되면서 뭐라고 나왔어? 농민 몰락한다고 나왔잖아. 농민이 몰락하니까 항소해난 같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당나라가 농민들이 몰락하고 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봐. 하면 봐. 농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어야 어디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겠지 아까처럼. 근데 농민들이 토지를 뺏겨. 토지를 뺏기고 농민들이 망하면 군대 올 사람도 없고 세금도 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당나라 정부가 세금 제도를 바꿔요. 제도를. 부병제를 뭘로 바꾸냐면 모병제로 바꾸고 조용조를 양세법으로 바꿔. 화살표 연결시켜봐. 이렇게 부병제가 뭐가 되고 모병제, 조용조가 뭐가 돼? 양세법이 되는 거야. 군사제도도 바뀌고 세금제도도 바뀌는 거야. 선생님 그럼 그게 뭐예요? 설명해 줄게요. 부병제라는 거 아까 선생님 뭐랬니? 부병제는 농민 의무병이랬지. 농민들이 나라의 의무로 군대에 가는 게 부병제였잖아. 농민 의무병. 근데 이게 모병제로 바뀌면 모병제는 농민 의무병이 아니라 직업군인이 되는 거야. 직업군인. 진우가 국방의 의무로 군대 가는 건 그거는 그냥 의무병이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바뀌면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게 아니고.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내 직업을 군인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그게 모병제야. 선아, 모병제, 직업군인. 그 다음, 조용조라는 세금제도가 양세법으로 바뀌잖아. 그 양세법이 뭔데? 여기 봐. 양세법은 좋습니다. 재산이 많은 정도에 따라, 재산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몰아서 내는 겁니다. 여름과 가을, 딱 1년에 2번. 여름과 가을 2번에 몰아서 내도록 한 세금이다. 복잡한 세금을 확 줄인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알겠어요? 당나라는요. 군사제도와 세금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군사제도와 세금제도가. 당나라는 문화까지 나왔으니까 당나라 문화까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잠깐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당나라 문화는 굉장히 화려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게 당나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나라 문화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 이게 당 문화의 특징입니다. 귀족적 문화, 국제적 문화. 귀족적 문화, 국제적 문화.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강편 조치입니다. 이거예요. 동아시아 문화권이 당나라 시대 때 만들어져요. 동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는요, 쓰세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나라들을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당나라를 중심으로 당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만들어지는데 동아시아 문화권, 즉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한번 치세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네 개예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네 개. 지금 외우세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외웠어? 네 개? 외워. 다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4개 뭐라고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그러면 여기 봐요. 이 중에서 중국이 만들지 않은 건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만 인도에서 만들었고 나머지는 한자도 율령도 유교도 다 누구 겁니까? 중국이 만든 겁니다. 중국이 만든 걸 우리랑 일본이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 지금도 한자 쓰잖아요. 우리 일본도 한자 쓰잖아요. 중국도 한자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의 베이직한 사상이 바로 유교입니다. 공자의 유교. 우리 공자 배웠잖아요. 춘추왕시대 때 태어난 사람. 그 유교. 그 다음에 불교는 왜 근데 여기 들어있어요? 인도가 발명한 건데 인도가 만든 불교지만 우리가 믿는 불교는 중국식 불교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중국이 정리한 불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든 이 내가 율령이라는 게 뭔데? 법이에요. 법. 당나라에 쓰세요. 율령에다가. 율령은 뭐라고? 법이야. 법률. 당이 만든 법률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다 뭐합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에 큰 영향을 줬죠. 외우세요. 동아시아 문화권,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공통적인 문화 요소 4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됐어? 외웠어? 외웠어. 외워야 돼. 동아시아 문화 요소 4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4개란 거부터 기억하세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이?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정리가 되고 당나라 때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귀족적이고 국제적인데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거. 얘들아, 귀족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어려운 시를 좋아할까? 시를 좋아해요. 서민들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할 때는 소설이 발달하고요. 귀족 문화가 발달할 때는 시가 유행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귀족적이니까 소설보다는 뭐가 더 발달했겠어? 시. 그래서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시인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200개 나오잖아요. 시의 신설대견, 이백과 두보, 이백과 두보 같은 시가 아주 유행했고요. 시라는 것 자체가 어때? 귀족적이야. 어려워요, 시는. 그 다음에 서예, 글씨 잘 쓰는 거. 이런 것도 바로 뭐겠습니까? 귀족적이죠. 귀족적입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시험에 당나라 문화가 나오는데 당나라 땐 유명한 시인들과 시나 서예가 유행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야? 당나라 문화의 귀족적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봐. 자료 3번 봐봐. 사진. 여기 보면 낙타를 타고 있는 서양의 상인, 아라비아의 상인이 보이는데 그러면 당나라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쉽게 드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봐. 이게 뭐냐면 당나라의 세 가지, 이게 3자입니다. 세 가지 색깔을 넣어서 만든 세 가지 색이 있는 뭐 도자기. 채야 이게 당삼채. 당나라 쓸 때 만들어진 세 가지 색이 있는 도자기. 근데 당삼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봐. 당삼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나라의 문화가 어떻다. 귀족적인 이거 귀족도 되지만 국제적도 됩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였다. 당나라 문화는 국제적인 문화였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모두 알 수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뭐 귀족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 수도 외우세요. 당나라 수도 어디라고요? 장안.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는 주변국은 물론 멀리 서역인도 대거 방문했는데 그들을 통해 덕후, 호선무 등이 전래되어 유행했다. 또한 귀족의 취향이 많이 나오죠. 귀족의 취향에 많이 반영된 방산체는 여러 형태의 인물상이나 말, 낙타 등의 동물상으로 제작되는데 이를 통해 서역의 양식이, 그러니까 방산체는 서역의 양식이 아라비아의 양식이 반영됐으니까 국제적이고요. 화려하기 때문에 귀족적인 겁니다. 호선무도 봐주세요. 무라는 건 춤이죠. 인도 느낌 나죠? 확실히. 보여요? 서양 느낌이죠. 중국한테 인도는 서양입니다. 그래서 호선무나 당상제 나오면 국제적인 겁니다. 동시에 귀족적이고요.
여기 나왔죠? 귀족적. 그 다음에 불교. 아까 말했지만 불교가 유진남북조 시대 때 들어와서, 아니, 유진남북조 이전 시대, 유진남북조가 언제 한나라. 자, 그때 들어와서 유진남북조 때 유행하다가 현장 등 여러 승려들이 인도, 현장이 누굽니까? 현장이, 이 현장 법사를 모델로 나온 소설 중에 하나가 서유기 있잖아, 서유기. 서유기에서 이제 손오공을 데리고 가는 당삼장, 당나라 삼장법사 아닙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에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당삼장이에요. 삼장법사에. 현장 등 여러 승려들이 인도에 직접 가지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드신 곳에 인도에 직접 가서 많은 불교를 갖고 오고요. 그걸 다시 중국 애들이 중국어로 번역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번역된 불경은 나오죠.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전파된다. 유학.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학은 춘추령 시대 때 공자가 만든 이래 한나라 때 이제 정식으로 한나라는 중국 전체의 학문이 되면서 쭉 유교는 발달하죠. 한나라 때 훈과학이었죠. 유학 중에. 훈과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가 편찬되고 이 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을 봤죠. 오경정의는 중국 애들의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로 이용됐다. 도교도 발달했고요. 당나라는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를 했습니다. 국제적 문화. 당나라 비단길, 여러분 비단길이 언제 나옵니까? 한나라 때 나왔죠. 한나라 때 나왔던 비단길을 통해 많은 서약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성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안성에는요, 여러분, 많은 종교의 교회가 있었어요. 크리스트교의 교회도 있었고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성당도 있었어요. 당나라 안에 다 있어요. 크리스트교의 성당, 조로아스터교의 성당, 불교 성당, 이렇게 당나라 안에.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국제적인 거죠. 하지만 당나라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동아시아 문화권. 잊지 마세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물론 지금은 동아시아의 베트남이 안 들어가지만 이때는 베트남까지 넣어요. 그래서 당나라,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까지 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절당이나 사이나 유학생, 이런 우리나라의 승려, 우리나라 유학생, 우리나라 상인들이 당나라에 많이 왔었죠. 당나라에서 그 통일을 했을 때는 당나라에 뭐 있습니까?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라인들이 머무는 신라인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빈칸 채울 수 있는 거 채워봐. 한 거. 없어? 있지? 네. 오케이. 이제는 다시 또 서양을 왔다 갔다 다시 유럽으로 갑시다. 유럽? 우리 유럽은 어디까지 했냐면 로마. 기억나요? 로마 공화정, 로마 제정. 로마의 분열까지 했어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된 다음부터 얘기할 텐데, 일단 로마 영토를 한번 볼게요.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얼른 떠. 오케이. 지금 칠판이 뜨면 설명해 줄게요. 들어온 칠판이 떴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왜 안 지워요? 귀찮아서요. 왜냐면 나의 선생님의 그 칠판은 무궁무진합니다. 안 줘도 돼요. 사방이 뭔가 이렇게 있지만. 자, 로마를 선생님이 그리면 유럽 지도를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 로마지만요. 우리가 배웠던 로마 제국은요. 이탈리아 전체,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다 먹은 게 로마잖아요. 이랬던 로마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그래서 동쪽의 로마를 동로마, 유럽 쪽의 로마를 서로마라고 불러요. 근데 서로마의 수도는 로마고요. 원래 동로마 수도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있잖아요. 터키에. 동로마는요. 오래 갑니다. 오래. 근데 로마가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을 두 개로 갈린 다음에 서로마가 망해요. 빨리. 근데 서로마가 망하는데
소로마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 소로마가 누구한테 망하냐, 어떤 사람들한테 망하냐 했을 때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이 등장할 겁니다.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 위쪽, 북쪽 그쪽에서 살던 애들이 그러면 게르만족이 갑자기 여기 살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소로마가 망한 건 아니에요. 소로마 망하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게르만족이 여기 먹을 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몇 명 살아가고 있었는데 게르만족이 많은 게르만족의 몇몇 부족들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으로 들어와서 로마에 편입이 돼요. 이민 오는 거지. 근데 얘네가 워낙 골격이 좋고 하니까 로마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했냐면 군인으로 많이 종사했어요. 로마가 당시 소로마가 로마를 지키는 군인들로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 로마 시민들을 쓴 게 아니고요. 용병을 썼어요. 용병. 용병은 뭡니까? 돈 주면 돈 주고 지켜주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용병으로 많이 참가했던 애들이 게르만족들이야. 게르만족이 로마 와서 뭐 다른 직업은 특별히 없고 몸 쓰는 건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그래서 정말 많은 게르만족 애들이 그러면 용병을 하다 보니까 월급도 괜찮고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자기 가족들도 부르고 또 로마에 정착하고 또 자기 친척도 부르고 걔 또 쓰기 싫으면 용병 되고 또 친척들 부르고 가족들 부르고 그러니까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미 소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수많은 게르만족이 갑자기 떼거지로 로마로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게르만 이쪽에서 먹을 게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이 동쪽에서 중국 한족들 위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북방 유목민족들 있잖아요. 한족들한테 쫓겨서 북방 유목민족 중에 일부가 흉노족 같습니까? 흉노? 우리 진나라 시황대가 말량성을 왜 쌓았어요? 흉노족을 방어하려고 싸웠지. 그 흉노의 일부가 쫓겨가지고 게르만족 근거지로 온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게르만족은 흉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역시 걔네한테 쫓겨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로마로. 근데 로마를 지키고 있는 애가 다 누구냐면 용병들인데 용병이 다 게르만족이야. 자기 친지들이 내려와. 문 열어줬겠죠? 망했습니다. 이게 소로마 제국의 멸망이에요. 이해하시죠? 게르만족이 막 내려오는데 로마를 국경을 지키고 있는 애들 다 누구야? 게르만족 용병이라고. 뭐 목숨 걸고 싸우겠니? 만약 문을 열어주겠니? 준우야.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게르만족이 그냥 진짜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 아까 해줬지. 게르만족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는 누구 때문이냐면 훈족이라고 나왔잖아. 네모에 훈족이 흉노야. 얘네는 왜 왔다고? 얘네도 압박받아서 온 거야. 도미노죠, 도미노. 그치? 도미노 현상 같죠? 4세기 후반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로마 제국은 망하고요. 소로마 제국이 나라가 큰 나라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서 곳곳에 게르만족이 여러 나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한다고 나왔죠? 여기 봐요. 아까 여기서 중국부터 시작된 흉노의 일파, 훈족이 이동하고 훈족 때문에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게르만족 때문에 소로마 망했어. 그러면 옛날에 소로마 제국이 어떤데 이렇게 곳곳에다가 나라들을 만드는 거야. 누가? 게르만족이 만들어. 근데 게르만족이 만든 나라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게르만족이 만든 나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 프랑크 왕국. 뭐라고?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이 세운 가장 유명한 나라 하나 기억해 줍시다.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이 되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은 자 얘네가 그러면 다른 게르만족도 나라를 많이 세웠는데 다른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은 다 빨리빨리 망했거든. 근데 이 나라는 빨리 안 망하고 오랫동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프랑크 왕국이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에 비해서 더 강력해지고 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얘네들은 다른 어떤 게르만족보다 더 먼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요. 선생님, 얘네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인 게 뭐가 달라? 여기 봐. 지도 다시 한번 보면 니네가 알다시피 선생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제국을 할 때 로마 제정을 할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콘스탄티누스는 그 자체가 얘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크리스트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황제의 명령인 침령을 통해 이제부터 로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된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다음에 한참 더 뒤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아예 크리스트교를 로마, 이때는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기 전이에요. 로마가 하나였을 때, 이 거대한 대제국이었을 때 로마란 나라의 국가의 종교, 국교로 뭘 인정했냐면 크리스트교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당시 로마 주변에 있던 야만족들이 크리스트교를 믿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로마인들처럼 세련돼지는 겁니다. 문명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 당시 로마인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야만족들이었어요. 야만족들. 법도 없고 종교도 없고 옷도 없고 애들 거의 헐벗고 막 동물 가지고 옷 입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가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고 종교를 바꾸고 믿으면 뭐가 돼? 세련된 문화민족이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변에 게르만족도 굉장히 종족이 많아요. 게르만족의 1파 중에 하나가 앵글로족도 있고요. 색슨족도 있어요. 앵글로족은 뭐냐면 앵글로, 잉글랜드 지방의 앵글로족, 잉글랜드 지방의 영어, 잉글리시를 만든 애들인데 걔네도 다 게르만족 1파야. 다 야만족인데 이 프랑크 왕국을 만들었던 게르만족은 몇백 년 전부터 로마인이 되고 싶은 거야. 우리도 로마인처럼 문화민족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 종교를 막 그렇지. 로마인이 믿는 종교를 믿고 로마인이 입는 옷도 입고 로마인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해서 얘네가 다른 어떤 게르만족보다도 일찍부터 로마인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을 때 로마인들도 다른 어떤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에는 저항했지만 이 프랑크 왕국을 만든 애들이랑은 잘 섞이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오래 갔다고요. 거기 써있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일찍부터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서 줄쳐 로마인과 잘 섞였대요. 융합했답니다. 로마인과 융합을 했고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자봐 얘들아 로마 교회 네모에 하던 애들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 교회는요. 자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좀 봐. 우리가 역사에서 로마라고 하면 나라 로마를 말하지만 현재 2027년에 로마라고 말하면 그건 어디에? 도시 로마지. 이탈리아라는 나라 알잖아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알겠니? 이탈리아는 모르니? 들어봤어, 진우야?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왜 이초가 안 가? 그러면 이 도시, 로마라는 도시에 가면 교황청이 있어요. 교황이 사는 곳. 교황이 누군지 모르죠. 이게 그건 알아요. 교황을 알아요? 네. 그걸 아니, 그 사람을 알겠죠. 그 사람. 로마 교황은 뭐예요? 힘이 세요? 마동석이에요? 장난입니까?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로 갈라지고 나서 교회도 갈라져요. 크리스토교. 원래 로마가 하나였을 때 로마 교회에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동로마는 오랫동안 1000년 동안 나라가 안 망하고 쭉 지속되고요.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망했잖아요. 그럼 나라는 망했지만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를 누가 하냐면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를 도시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구의 우두머리가 전체 이 서유럽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걔가 바로 교황이에요. 그 교황은 이렇게 외우세요. 서로마 교회의 우두머리. 서로마 교회의 우두머리를 뭐라 부르고? 교황. 교황이 사는 곳을 뭐라 부르고? 교황청. 교황청이 어느 도시에 있다고? 로마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 교회는 바로 도시 로마에 있는 교황청. 쓰세요. 로마 교회. 교황청을 말하는 겁니다. 교황의 협력을 얻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오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시면 이런 말 나오죠. 로마라는 도시의 교회의 대주교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자기가 뭐가 되고 교황이라고 부르죠. 교회의 황제란 뜻입니다. 교회에선 내가 제일 높아 이런 얘기죠. 교황을 자취하게 되고 이 교황이 로마 대주교인 교황이 그 당시 교회 주교들의 권위도 높아졌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 할 말 너무 많은데요. 여기 보세요. 그 문화민족인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 서로마 제국 땅에는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들을 세운 나라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들은 다 누구겠어요? 게르만족이겠죠. 근데 이 나라의 왕실이 무식한 거야. 야만적인 거야. 그러니 이 서유럽 땅에서 그나마 내가 더
문화적이고 뛰어나고 교양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교회의 신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부님보다 더 높은 게 주교보다 높은 게 대주교거든요. 그럼 주교들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제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에서 라틴어를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왕실이 없어요. 로마 황제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신부님들과 주교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주교의 위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들,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의 왕들을 아래로 내려봐요. 누가? 대주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군사권은 왕이 갖고 있는데 그 왕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 교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러러보면서. 왜? 이 교황과 교회의 대주교들은 다 라틴어를 할 줄 알고 로마의 말을 할 줄 알고 로마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주교의 권위도 함께 상승한다. 그리고 교회가 뭐래? 도시와 농촌을 지배해. 또한 서유럽 사람들, 즉 게르만족의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소속되게 되는 거예요. 다 교회의 기율을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황과 황제가 서로의 권력을 놓고 힘을 놓고 파워게임을 하잖아요. 파워게임을. 자, 일단 우리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프랑크 왕국을 한번 볼게요. 프랑크 왕국도 자 왕들의 이름 순서대로 할게요.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데제까지 3명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순서.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데제 이렇게 먼저 프랑크 왕국의 왕들 중에 다 외울 수는 필요는 없고요. 순서대로 3명만 알면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뛰어난 왕들 이름입니다. 먼저 카를로스 마르텔은 어디를 갔어?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까지 침략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해서 크리스트 세계를 보호했다. 그러면서 교황한테 엄청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봐주세요.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네. 여러분은 이베리아 반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여기 이탈리아에서 또 로마가 여기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쪽에는 현재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스페인을 알지? 스페인이라고 하니 너희는 에스파냐라고 하니? 스페인. 여기 스페인이 있고 여기 조그맣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거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말합니다. 땅 이름이에요.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교는 여기 있죠. 이슬람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굉장히 뛰어난 왕조들이 있어요. 셀주크 투르크는 나중에 나올 거고 이때 왕조들 이슬람을 믿는 왕조들이 여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쳐들어왔었어요. 이거를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이라는 애가 이쪽에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을 군대로 물리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치고 크리스트교를 믿는 이 세계를 보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게 이뻐해요. 와, 니네 야만족인 줄 알았더니 너희가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했네?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 피피는요, 더 나아가서 교황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 이 땅을 교황한테 줍니다. 와우. 여기가 로마가 있으면 이게 이탈리아 중부잖아. 이만큼의 땅을 다 교황한테 갖다 바쳐요, 피핀이. 그래서 교황은 갑자기 땅 부자가 되죠, 땅 부자가. 이탈리아 중부를 다 가지는. 그럼 더 이뻐하겠죠. 더 이뻐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피핀은 교황에게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준다. 땅을 총체로 넘겨준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가장 전성기는 어느 황제 때다? 카를로스 대제 때입니다. 카를로스 대제. 위대한 황제 카를로스 대제라고 나오죠. 카를로스 대제가 얘들아 항상 역사에서 대자를 붙이는 거, 대왕, 대제를 붙이는 거, 영토를 가장 넓게 했을 때야. 옛날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프랑크 왕국, 카를로스 대제 때 다 먹어요. 다 대부분. 예전에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리고 정복한 그 땅에 다니면서 정복한 땅에다가 다 뭘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프랑크 왕국의 성장은 뭐와 관련돼 있니? 크리스트교와 연관돼 있어. 다. 알겠어?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름을 얻은 건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했기 때문이고
페핀이 이름을 얻은 건 교황한테 땅을 바쳤기 때문이고 카를로스 4세 같은 경우는 영토를 제일 넓혔지만 그 모든 땅에 다 교회를 만들면서 신자를 넓혔기 때문이야. 감 잡아야 돼. 뭘? 아, 프랑코 왕국이 카를로스 4세가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게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 나오죠. 드세요. 그때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 다 못 믿겠어요. 크리스트교. 유럽이 다 못 믿겠어요. 크리스트교. 그래서 중세 유럽은 무슨 시대? 크리스트교의 시대입니다. 알았어요? 로마 교회와 프랑코 왕국이 힘을 합치는 재휴하게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 교회와 프랑코 왕국이 힘을 합치는 게 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 로마 교회가 아니라 어디?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다. 선생님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여기 봐. 왜 새 거 쓸까? 새 거 우리? 너무 더러워? 그래요. 보드는 많아요. 보드는 많으니 새 거 쓰면 되겠죠.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제대로라고 해봤죠, 네. 대충. 네? 선생님 지도도 지도를 외우냐고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과목을 한다고 했어요? 다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세계지리도 하잖아요. 세계지리. 세계지리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나라들의 기후, 수도, 위치, 인구, 자원 다 알아야겠지. 싸게 외워야 수능을 보겠지. 그치? 그래. 다 모르겠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인구도 알아요. 인구 우리 선생님 그때 얘기 안 해줬어? 세계 11위까지 다 외우는데요? 그럼. 그때 해줬잖아 선생님이. 중인민, 화분나방. 너 먹을래?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이게 선배들이 외우는 거예요. 중국인 미인, 중국인, 미인, 급파나방인가? 파브나방이죠. 파브나방. 너 먹을래? 너 먹을래? 이렇게.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일본. 이게 10길이야. 14억, 13억, 4.5억, 2.3억 이렇게 가. 그럼 외워야 돼. 외워야 수능 봐. 내 외우는 게 아니고 너희가 수능을 보려면 이걸 다 외워야 돼. 저희도요? 내가 나중에 세계를 선택하면 너 나중에 대학교 때 수능 안 볼 거야? 세계지. 고등학교 가면 다 배워. 다. 사탐 9과목이야. 어. 9과목 중에 네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이죠? 선택이. 하나만이죠? 아니, 고2 때 3개, 고3 때 2개, 총 5개. 고1 때 통합사회, 한국사. 그거 보통 기본적으로 3개, 2개, 하나. 기본적으로 6개는 배워. 맥시멈. 문과 가면. 문과가. 이과 가면 다시 대신에 사회를 안 하고 과학을 하지. 과학이다. 됐어요. 물리 1, 화학 1, 생물 1, 지구과학 1 이렇게. 뭐 됐어요. 과학은 진짜 어려워. 알다시피. 말이라고 하니? 여기 봐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잖아.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졌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 갈라서 이쪽이 여기가 동로마 제국. 서로마는 망했어. 망하고 여기 이렇게 프랑코 왕국이 들어와 있고. 주변에도 나중에 배울 나라들 이렇게 왕국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동로마 제국에는 그러면 상인 동로마 제국도 국교가 뭡니까? 크리스트교죠. 동로마 제국도 크리스트교예요. 그러면 선생님 동로마 제국에서는 교회의 우두머리를 누가 해요? 동로마 제국은 교회의 우두머리도 황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도 하고 나라의 우두머리도 다 했어요. 혼자. 알겠니? 혼자. 그러니까 황제가 나라의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뭐야? 교회의 우두머리인 거야.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 이쪽은 서유럽이라고 부를 건데 서유럽은 나라의 왕들은 각국 나라의 왕들이 있어요. 프랑코 왕국의 왕, 뭐 노르만 왕국의 왕 이렇게 왕이 있고 교회의 우두머리는 여기 도시 로마에 있는 교황. 이 교황이 서유럽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이 동로마 황제한테 조금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동로마는 훨씬 더 영토가 컸으니까요. 이때 동로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동로마라는 나라 이름의 별명이 비잔틴 제국입니다. 비잔틴 제국, 다른 말로 동로마라고 부르는데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비잔틴 교회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어느 날 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느님만이 오직 신이고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어. 특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니네 이 서유럽 보면 그 야만족들 게르만족 애들 보면 막 어떤 거 만들어 놓고 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거다가 빌고 막 이러는데 그거 우상 아니야? 야 아무리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애들의 성을 막 모양을 이렇게 사람 모양의 신상처럼 그리스의 신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럼 그거 우상이잖아. 안 돼. 그래서 비전스 제국의 황제가 어느 날 야 십자가도 안 돼 그랬어요. 십자가도 우상이야. 하나님만 믿어야지 왜 십자가를 쳐 믿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모든 성스러운 모습을 담은 성상 특히 그림도 안 돼. 그림 성모 마리아 그려놓은 것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성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있는 십자가, 마리아상 그림, 뭐 그다음에 예수의 12사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려요. 비잔틴 제국 황제가. 근데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생각했을 때 이 야만족인 게르만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눈으로 뭔가 보여줘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게 성모 마리아고 이게 예수고 보여줘야지 얘네들 참 믿는데 동남아 황제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없애라고 하니 반대합니다. 드디어 반격을 아니 우리는 못해. 그러자 동남아 황제가 뭐예요? 오케이 그럼 갈라서 완전히 갈라서요. 교회가 비잔틴 교회 서유럽 교회로 갈라서요. 그게 동서 로마 제국의 분열이 아니고 동서 로마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 아이고 힘들어. 교회의 분열. 여기 나오죠. 비잔티움 황제가 동로마 황제를 말해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고 서로마의 교황을 압박하자 교황은 오케이 갈라져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어때? 그래도 지금까지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돈도 대주고 힘도 대주고 했었는데 이제 갈라지게 되면 어때요? 교황 입장에서는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의 황제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를 버리고 누구를?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야 네가 명색이 게르만족 무식한 야만족의 황제지만 그래서 너는 되게 문화적이고 세련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 위대한 나라는 망했지만 위대한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할게. 교황이 황제로 임명해요. 장난 아니죠. 교황이 황제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랑 프랑크 왕국이 서로 오케이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가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상을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말했던 성상을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다가 갈라져요. 완전히 갈라져요. 로마 카톨릭은 쓰세요.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서유럽의 크리스트교를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스 정교는요. 이건 비잔틴 제국의 크리스트교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크리스트교. 그래서 로마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성상숭배 금지령이 뭔지?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가 성자와 성모상을 숭배, 성모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한 칭여다. 즉 예수상과 마리아상을 못 믿게 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는 게르만족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성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걸 거부하면서 우리는 파괴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게 11세기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거 이름 외우셔야 되는데 이름 서유럽의 교회를 뭐라 부른다고? 로마 카톨릭. 여기 봐.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갈라놨으면 이쪽 이제부터 서유럽이라고 하면 아까 나중에 프랑크 왕국이 나라가 세 개로 갈라진댔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그렇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나중에 영국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잉글랜드, 스페인도 나올 거잖아요. 이런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를 뭐라고 부르죠? 이 서유럽 크리스트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카톨릭. 그리고 이쪽 동남아 제국에서는 크리스트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 정교. 그리스는 빼도 돼요. 그냥 정교. 왜냐면 나중에 이 동남아 제국이 망하고 얘들아 봐봐. 동남아 제국은 서로만 망한 다음에 1000년을 더 갑니다. 1000년 뒤에 망하는데 동남아 제국이 망하고 이 동남아 제국의 비잔틴 제국의 정교를 계승하는 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정교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 러시아의 크리스트교를 뭐라고 부른다고? 러시아 정교. 지금 뭐가 달라요? 같은 걸 하나님을 믿는 거고 둘 다 만든 사람은 예수지만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러시아 정교.
정교회 교회는요, 굉장히 유치원 같아요. 굉장히 화려해요, 내부가. 화려하다고. 아주 색깔도 밝고 컬러풀해요, 아주.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엄숙해요. 조용, 목사,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엄숙해져, 분위기가 막 하는다. 근데 정교회 교회 들어가면 마음 밝아져요. 이렇게. 알겠어요? 완전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계속 갑시다. 어머, 왜 고품준정제가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뭐 하고 있었죠? 크리스교. 로마교회. 몇 세기에 로마교회가 갈라진다고요? 11세기.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줄쳐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유럽의 봉건제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랑크 왕국을 쭉 봤고 교회 분열까지 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선생님이 줄을 칠 게 뭐냐면 줄을 어디다 왜 칠 거냐면요. 이렇게 줄을 치는 이유는요.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유럽이라는 국가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유럽 세계에 속하는 국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은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갈라져요. 분열되고 다시 또 다른 게르만족의 일파, 여기서 말하는 이민족은 게르만족인데 일파가 다양화됐죠. 다양한 일파의 침략, 이렇게 외적이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급이 성장하냐면 싸우는 기사 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사 계급.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전쟁이 잦아지면서 성장하는 계급이 바로 기사 계급이에요. 기사 계급이 성장하면서 기사들 중에서도 어떻게 써? 급이 나뉘겠지, 그치? 높은 기사, 낮은 기사, 하급 기사 이렇게 급이 나뉘면서 자, 봐. 기사들끼리 레벨이 정해져요. 여기 보세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하면서 기사들끼리도 자, 내가 내 밑에 다른 기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데리고 있어. 그럼 이 기사와 내가 이 기사는 A라는 기사는 이 B라는 기사를 자기의 주군, 말 로드라고 부르죠. 로드, 딜, 나의 주군으로 섬겨요. 그러면 내가 B라는 사람이 내가 거느리는 기사들을 데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땅이 넓어지면 나는 여기 중앙을 다스리고 내 밑에 나의 기사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긴 니네가 다스려 이렇게. 지금 어디서 봤어요. 오케이. 중국 진나라 때 봉건제도입니다.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사들 나의 뭐로 삼는 거야? 제후들로 삼는 거예요. 봉건제도입니다. 똑같아요. 주나라 봉건제도나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는 똑같아요. 왜냐면 완전 독립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고 나의 기사들을 제후로 삼으면 이 땅을 주면 이 땅에 대해서 왕은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이 기사, 이 제후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른 점은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유럽의 이 프랑크 왕국 멸망 이후에 만들어지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 차이점은 왕과 기사, 제후의 관계예요. 주나라는 왕과 제후가 혈연 관계였지. 내 동생이거나 내 아들이거나 내 딸내미거나. 하지만 여기서 유럽 봉건제도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그냥 주군과 신하의 관계, 계약 관계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대의 보이니 나의 주군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너한테 나의 기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쌍방간에 하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 정말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 봐. 어떻게 외우자고? 중국 주나라의 무슨 제도와 봉건 제도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럽 세계의 봉건 제도. 차이점은 뭐와 뭐의 관계라고? 왕과 제후의 관계입니다. 외워. 한 문제 나와. 나오지. 가장 중요하니까. 주나라 봉건제도는 왕과 제후가 혈연관계. 배웠어? 혈연관계. 유럽의 봉건제도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계약관계. 나와. 내가 한 5번 강조하잖아. 주나라 봉건제도와 유럽 봉건제도의 차이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오지 여기 보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유럽에서 봉건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럽 봉건제도는요. 주군과 신하의 관계, 그걸 뭐라 그런다고? 주종관계라고 봅니다. 주군과 신하의 관계, 주종관계가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왕이 제후에게 땅을 나눠주면 그 땅은 완전히 제후가 독립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거 왕권 약한 겁니다. 지방 분권적인 겁니다. 지방 분권. 여기 봐. 옆 페이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왕이 있지요? 여기 가운데 왕이 있지요? 그럼 왕이 나의 기사들을 뭘로 삼는 거야? 제후로 삼아서 이 제후에게 땅을 줘요. 땅을. 봉토를 줍니다. 봉토. 땅을 주면 제후는 대신에 나의 주군인 국왕에게 뭘 맹세합니까? 충성을 맹세합니다. 충성. 그럼 봐봐. 다시 제후가 내 땅이 너무 넓으면 제후들도 또 자기한테 또 부하들을 데리고 있겠죠. 그 부하들에게 또 땅을 나눠줘요. 조금씩 째서. 그러면 다시 또 그 부하들은 여기 뭐야?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만 맹세하는 건 아니지. 모두 내는데 세금도 내지. 세금도. 이렇게. 그래서 잘 봐봐. 국왕과 제후와 기사들까지 얘네들까지는 다 신하와 주군의 관계 무슨 관계라고 불러? 주종 관계라고 불러요. 주종 관계. 여기서 종은 노비한 뜻이 아니야. 신하의 뜻이야. 신하. 주종 관계는 왕과 제후, 하급 기사 사이에 여러 겹으로 맺어져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 그럼 나 좀 봐. 안 끝났잖아. 여기 보라고. 설명 들어야지. 이 나라가 만약에 프랑스란 나라라고 치자. 그럼 프랑스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땅, 수도 주변에는 왕이 이렇게 다스린 적이 있겠죠. 그런데 왕이 자기의 기사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죠? 이만큼. 뭐 플랑드르. 그럼 플랑드르는 자기 기사 중에 플랑드르 공작한테 줬어. 그럼 이 플랑드르 공작은 이 땅 너무 넓으니까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누구? 기사들에게 프랑드르 공작은 이만큼만 다스리고 여기 있고 나머지 지역은 또 이렇게 나눠서 자기 기사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프랑드르 공작 밑에 무슨 백작도 있을 거고 남작도 있고 다작도 있겠죠. 얘네들 다스려. 그러면 이만한 제후들이 다스리는 하나하나의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원이라고 불렀어요. 장원. 프랑드르 공작이 다스리는 장원. 알겠어요? 그럼 이 장원, 여기 봐. 이제 장원 하나를 내가, 요만한 장원 하나를 확대시켜 볼게. 장원은 어떻게 되냐? 일단 가장 좋은 땅, 가장 높은 곳에 영주, 성주라고도 부르는데, 영주라고도 불러요. 그, 영주의 성이 있습니다. 성. 여기는 플랑드르 공작에 살겠죠, 성에. 그지? 그 다음에 성에 이렇게 성곽에 이렇게, 성곽이 있겠지? 성곽 안에는 다시 뭐 장사하는 도시가 좀 있을 거면 도시에는 이제 상인들의 집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도 있겠어요.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저 뒤에 넓은 농경지가 있겠죠. 농경지에서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을 뭐라 불렀냐면 농노라고 불렀습니다. 농노는 되게 독특한 신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농민과 노비를 섞인 것 같아요. 농민 플러스 노비. 농민보다는 지위가 낮고 우리나라의 노비보다는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농민과 노비의 중간계층? 왜냐면 그래서 농노라고 불렀어요. 농민도 아니고 농민 노비 같은 느낌. 왜? 자, 봐. 노비보다 나은 점은 뭐냐면 영주네 성에서 함께 살면서 영주의 신도를 하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네 집이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노비보다 나은 점이죠. 노예보다. 하지만 농민보다 낫다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이 장원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못 나가요. 죽을 때까지. 죽어요. 잡히면. 도망놀이는 잡히면 사형이에요. 물론 목숨 걸고 나가면 되죠. 뭐 나가면 혼자 나가지 말란다 그거 안 나가면 그럼 너 법을 안 지키면요? 법 꼭 지켜야 돼. 그럼 안 지키면 처벌받겠죠. 똑같은 거지 뭐. 죽어요. 아니면 목숨 걸고 도망가든가. 자, 그래서 농민보다는 좀 못하고 노비보다는 좀 나은 이런 애매한 농노들이 생겨요. 농노들이. 그럼 농노들은 이 장원에서 영주의 장원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영주에게 세금을 바치죠. 단지 세금만 바치는 게 아니야. 이 장원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다 영주 거기 때문에 방앗간을 이용하면 시설료 내야 되고 누구한테? 영주한테.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어도 대장간 사용료를 또 누구한테 내야 돼? 영주한테 내야 되고. 싹 다 영주 거예요? 영주의 성 옆에 가장 좋은 땅에 뭐가 있냐면 역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게 중세 장원의 모습이에요. 나오죠? 농노. 자, 봐봐.
농로는 나왔잖아, 그 밑에? 농로는 하고 설명 나와줘. 농로들은 영주에게 노동과 세금도 납부하고 각종 시설물 사용료를 내야 했다. 또한 결혼을 해서 혹시라도 영주가 허락했을 때야. 결혼도 영주가 허락해야 돼. 영주가 허락해서 결혼을 해서 내가 옆장원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옆장을 떠나야 한다면 떠나기 전에 결혼세를 내고 또 죽어도 가족들이 왜냐면 이 농로가 하나하나가 다 영주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망세를 내야 돼. 어. 왜? 중세 농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 여러 개 썼지만 제일 중요하게 써있게 뭐냐면 여기에 왕부터 기사까지 이렇게 써봐. 얘네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관계야? 주종 관계고 써.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 다시 영주와 제후, 왕과 제후, 기사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관계라고요? 주종 관계이면서 계약 관계지. 대신 여기 봐봐. 농로와 제후, 농로와 기사의 관계는요. 계약 관계 아니에요. 쓰세요. 얘는 종속 관계입니다. 속해져 있어요. 농로 마음대로 나 이 장원에 농민 안 할래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꼭 알아두세요. 주종 관계와 종속 관계의 차이.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거는요. 얘들 봐봐. 계약 관계는 한쪽이 약속 어기면 떼면 돼. 나는 나의 주군으로 널 섬기지 않겠다. 나 떠날 수 있어요. 대신에 왕이 준 땅 다 주고 가면 돼요. 밟고 가면 돼. 떼놓고. 알겠어? 근데 농로는 난 싫다. 난 다른 영주는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게 중세 유럽의 무슨 사회라고요? 봉건사회.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가 되겠습니다. 봉건제도. 봉건제. 다음 여기 나왔죠? 아까 영주와 기사의 관계는 주종관계. 뭘 가지고? 당연히 이 왕이 땅이 있어야 땅을 주고 땅을 준 사람이 뭐가 되고 주군. 땅을 받은 애가 뭐가 돼? 봉신이 되는 겁니다. 봉신.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계약 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장원제 설명했죠. 봉친이 자기 주군으로부터 땅을 받잖아요. 그 봉친은 그 당원에서 당원의 우두머리 뭐가 되는 겁니까? 영주가 되는 겁니다. 영주가 되면 주군의 간섭 없어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지역, 자기가 받은 땅에서는 영주가 왕이에요. 영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통치했다. 장원도 설명했죠. 가장 좋은 땅에 교회도 있고요. 방앗간, 대장간 같은 건 다 영주 거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농노들은 시설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주셔보세요. 장원은요.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이란 말이 뭐냐면 그 장원 안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 생활해요. 그냥. 여기 봐. 아까 선생님이 요만하게 하나의 장원을 그려줬잖아. 이렇게 하나의 장원이 있다면 여기 안에서 생산된 것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포도가 안 나오니까 옆 장원과 포도를 바꿔 먹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왜? 교류. 안 해. 되게 독립돼 있어요. 독립돼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 장원이 다른 장원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무너져요, 중세 유럽은. 새로운 시대, 절대왕정 시대가 될 겁니다. 신고해. 네? 신고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 머릿속에 우리가 배운 시대가 유럽의 무슨 시대라고?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는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이에요. 폐쇄적 알겠어? 다 성 하나하나가 다 독립돼 있어 그냥. 주변과 장사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해 그냥. 그래야 농노들이 그 생활 안에서 그냥 평생 또 죽고 자기 늙어 죽고 또 늙어 죽고 편안하게 뭔가 사람이 많이 알잖아? 똑똑해지면 다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내가 다스리는 애들이 다 멍청해야지 내 말을 잘 들어요. 똑똑해지죠? 반란이 아니라 새롭게 떠올라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나 국민들이 묵직하기를 바래요. 무식하게.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게. 그래야 내 말을 다 믿지. 근데 똑똑해지면 내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지배자가 거짓말해도 야 밖에 나가봤자 좋은 건 없어. 여기서 살아. 그냥 내가 최고야. 나 같은 영주가 최고야라고 말해도 믿어요. 근데 많이 알아. 어?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영주가 더 세금도 작고, 저쪽 세계가 더 좋은데? 이런 생각 들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식할수록 좋아요. 누구한테? 독재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식할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이 무식해야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야 그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정책 같은 거 안 만들어줄 겁니다. 왜? 너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마음 당연하지.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 중세유럽 같은 거 지나고 절당정을 지나서 그렇게 힘들게 혁명을 통해 피 뿌리고 투쟁해서 권리를 얻었잖아, 시민권을. 그런데도 그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데 누가 널 위한 권리를 만들어주겠니? 선거하는 날 선생님 저 여자친구 먹으러 갈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뭐예요 그게? 대통령 선거 그게 뭔데? 뭐 누가 나왔어요? 전 누가 대통령한테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렇게 해. 왜? 그러면 너희를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무식하면요. 정말 누가 좋아한다고요? 정신. 정치하고 독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올바른 정치자 말고. 나쁜 사람들이 좋아해. 야, 니네가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니네가 물건에 대해서 몰라야지 파는 사람이 속여먹고 사기치기 좋을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게 어떤 애들이야? 무식한 애들이야. 사기치기 딱 좋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이걸 본 적이 없는 애들은 믿겠죠? 하지만 많이 알고 많이 받고 많이 들었어. 그럼 알잖아 이 새끼가 나한테 뭐라는지 사기치는지. 뉴스도 마찬가지야. 가짜뉴스. 왜? 애들은 그거 어머 선생님 누가 죽였다 이러고 있어. 왜? 걔는 그거밖에 본 게 없거든. 이 세상에서 손쉽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무식한 애들. 알겠어? 그러니까 배워야 돼. 그래야 사기 안 당하고 널 위해서 살 수 있어. 중세 유럽은 어떻다고요? 장원은 다급자족 형태였다. 농민 대부분의 신분이 농노였고요. 농노는요, 되게 골 때리는 게 자기 땅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영주 땅도 농사 지어요. 그럼 이 말이 뭐였으님? 자기 땅이 있나? 여기 봐. 이렇게 농경지에 보면 농경지가 나눠놨어. 영주 직영지, 농민, 농노 직할지. 그러면 이게 영주 직영지는 여기서 농노가 농사 지은 건 다 영주주고요. 그 다음에 농노 땅에서 농사 지어서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하여튼 다 뜯겨 남는 게 없어요. 영주의 토지도 경작해주고 노동도 해주고 세금도 내고 이거 발표해. 이사 못 가. 장원 밖으로 못 나가. 거주 이전 불가해요. 하지만 자기 집, 자기 가구 같은 재산은 소유할 수 있었다. 됐어요? 다음 갈게요. 자, 우리 로마 교황 프랑크 왕국 있을 때 카를로스 제제 있을 때 잘 나갔었잖아요. 둘이 손 붙잡고 이제 자 로마 교황은 이때 프랑크 그 왕국이 망하고 나서도 점점 더 세져요. 교황의 권한이 세집니다. 봉건제가 확대되자 여기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여기 봐. 모든 장원 옆에 가장 좋은 땅이 영주의 성이 있고 그 옆에 두 번째로 좋은 땅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모든 장원의 교회는 이제 하나씩 다 만들었어. 어떨 때는 막 여러 개가 있지. 그러면 교회가 많아지면 교회의 파견이나 성직자도 많아져야겠지. 그지? 그럼 성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직자들의 탑 오브 탑인 교황의 힘은 더 세지겠지. 그 얘기예요. 여기. 봉건제가 확대되면서 성직자들도 이 유럽에 봉건 체제에 편입됐다. 그래서 국왕이나 제후가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게 됐어요. 선생님, 국왕과 제후는 성직자가 아닌데,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이제 모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봐. 얘들아, 한번 봐. 유럽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교회 우두머리가 아까 어디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랬잖아요. 교황 밑에 높은 성직자들이 있냐면 걔네들이 추계경이라고 있어요. 추계경은 나라에 한 명씩 있어요. 나라에. 프랑스에 한 명, 영국에 한 명.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가장 높은 애는 영국 추계경인 거죠.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건 프랑스 추계경. 사실 그러면 그 나라에 추계경 한 명씩 있고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겠어요? 대주교가 있는 거죠. 대주교. 우리나라 현재 카톨릭 교회로 치면요.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에 추기경 한 분 계세요. 그럼 우리나라 카톨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추기경? 그 다음에 도별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도별로 대주교들이 있어요. 대주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경기도 대주교는 수원에 계세요. 수원교구. 그 다음에 이제 시마다 있겠죠. 광명시는 동마다 성당이 하나씩 있어요. 하안성당, 철산성당, 광명도성당. 성당마다 누가 있어요? 신부님이 계세요. 대신부님. 근데 다시 좀 더 높은 대주교. 그럼 봐봐. 카톨릭에서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뭐 주임 신부, 담임 신부. 그 다음에 그 밑에 꼬마 신부 이렇게 딱 레벨이 있는데 그럼 봐.
추경을 누가 임명하냐면 교황이 임명하고 대주교는 추기경이 임명하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뭐니까 성직자들이잖아. 근데 중세 유럽에서 공관제도가 되면서 왕은 성직자가 아닌데 왕이 막 주교를 임명했다고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 아니? 교황이 가만 안 있겠지. 야, 너는 성직자도 아닌데 성직자인 프랑스 왕 네가 성직자인 주교를 임명하면 어떡해. 성직자 임명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 교황한테. 그랬더니 프랑스 어디서 야 네가 교황은 맞지만 프랑스의 왕은 나잖아.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성직자는 내가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나중에 교황과 왕이 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이 권리,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한판 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런 느낌이 오죠. 왕과 제후가 자꾸 성직자를 임명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과 제후가 성직자를 임명하면서 성직자한테 모두 줘? 당원을 주는 거야, 토지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성직자만 되면 장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너도 나도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성직자 자리를 놓고 돈 주고 팔았어요. 매매. 매매는 사고 판단 얘기야. 성직자의 자리를 매매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끼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 밝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자 몇몇 제대로 종교를 믿는 성직자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저기 일반 신도들이 없는 산속 같은데 공기 좋은 데로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 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성경책만 읽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아주 조용한 산속이나 숲속 같은 데다가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일반 신도를 만나는 곳이잖아. 그치? 그럼 수도원에는 일반 신도는 없어. 오지 않아. 누구만 살아 여기는? 성직자들만 사는 거야. 얘네가 하는 일이 뭔데?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야지. 먹고 살라니까. 그럼 수도원 운동을 벌였다. 자, 이제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왕과 제후들이 성직자를 임명하면서 뭔가 갈등이 생길 거라고 예고했었죠. 갈등 생깁니다. 뭘 놓고? 성직자 임명권.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누구랑 누구의 갈등이 생깁니까?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게 돼요. 누가 이겨요 처음에? 교황이 이기지요. 교황이 이겼어요. 첫 번째 승리, 교황이 승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거기 나오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나올 겁니다. 자, 카노스의 굴욕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옆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세속 군주의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얘기했어. 야, 니네가 여기 봐. 니네가 성직자도 아닌데 세속 군주라는 건 왕이나 황제를 말해요. 왕이나 황제들한테 니네가 성직자도 아닌데 니네가 자꾸 성직자를 임명하면 안 되자고 금지했어요. 금지. 근데 이제 왕들은 이제 성직자 임명하지 마! 라고 금지하자.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신성로마 제국이라 나라가 있었는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장난해? 지금까지 내가 임명했는데 내가 임명할 거야 라고 해서 단지 교황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요. 한 발 더 나가서 그 그레고리우스 7세를 황제가 야, 난 이제 너를 교황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나 너 폐위할 거야. 별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한번 떠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난 이제 교황이 장난 아니었죠. 교황이 할리 4세랑 맞짱 뜨면서 뭐 했냐면 황제를 파문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봐봐요. 거기 들어. 파문이란 단어는 뭐냐면 자 지금 누가 누구를 파문했니? 교황이 황제를 파문했지. 파문은 황제의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야. 파문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직자가 왕을 임명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크리스교 로마 카톨릭의 우두머리니까 내가 너를 파문했다는 얘기는 넌 내가 이제부터 인정하는데 너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야. 그게 파문이에요. 그냥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생각해봐. 하인리, 이 신성로마 제국의 모든 국민과 모든 백성과 모든 제후들이 다 크리스교를 믿어. 근데 교황이 황제한테 넌 이제부터 크리스교 신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크리스티교 신자가 아닌 황제가 어떻게 크리스티교 성직자를 임명할 것이며 오케이? 전 나라가 다 크리스티교 신자인데 황제의 나만 신자가 아니고 이교도라잖아.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애라잖아. 그러면 제후들이 인정 안 하죠.
그래서 황제가 무릎을 꿇어요.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누구한테 굴욕인가? 카노사 성 밖에서 할미 사세가 무릎 꿇고 빌잖아. 네. 그게 카노사의 굴욕은 그래서 황제의 굴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 좀 봐봐. 그럼 선생님, 정말 말 한마디 했다고 제후들이 황제를 안 따라요? 야, 이건 표면적인 거지. 당시 신성로마 제국 제후의 제후들이 황제를 봤지. 아, 누구 편을 들지? 우리 편을 들다가 야, 이번에 황제 제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힘도 세니까 우리 교황선 볼 수 있게 된 거야. 어쨌든 져요. 교황한테. 교황이 승리하죠. 황제를 파문하자 황제 편에 있던 나오잖아요. 황제 편에 있던 제후와 성직자들이 황제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황제는 카노사 성이 찾아가서 그 성에 왜 누가 있었기 때문에 교황 안 나옵니다. 교황이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 덮인 카노사 성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교황이 오케이 너 신자해. 그게 파문 취소죠. 너 그냥 크리스티브 신자해. 왜냐면 파문을 취소해야 내가 황제 자리에서 안 쫓겨나는 거예요. 괜히 교황을 파문해가지고 저기 교황을 폐위시켰다가 지 황제 자리까지 날아갈 뻔했잖아요. 이걸 보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뭘 생각하겠어? 아씨 교황한테 잘 보여야겠다. 교황 세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봐봐요. 성직자 임명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교황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럼 나 좀 봐. 이제부터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 싸들고 황제한테 가겠어요? 교황한테 가겠어요? 교황한테 가겠지. 그러니까 더 교황의 권위가 세지는 거야. 돈이 많아지는 거야. 재산이 많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하면서 자 여기 발표해봐. 언제 교황의 권위가 결정이 된다? 13세기. 13세기면 우리는 저쪽에서 좀 있으면 몽고 제국 나올 거야. 칭기스칸의 몽고가 나올 그 13세기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다. 줘봐요 그거. 네, 여긴 다 있죠.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내가 지금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데 잠깐 그려줄게요.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어디냐? 여기 뭐 44페이지 밑에 이런 데다가 여러분도 그리세요. 위로 올라가면 강화되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약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쪽은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건데 시기를 하나, 둘, 세 개의 시기로 나눌게요.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여기다 점 하나 찍어서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권한, 왕권 이 아래 있는 게 교황권이 되겠죠. 교황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기에 왕권과 교황권이 만난 사건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A 사건을 봐봐. A 사건에 들어가 있고 이 사건 때문에 어때? 왕권은 약해지고 있지. 준아 여기 설명 들어야 돼. A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때? 왕의 권한은 약해지고 있지 이때부터. 대신에 교황은 어때? 이 사건 이후에 세지지. 그러니까 A 사건이 뭐가 되겠어? 카노사의 굴욕이 되는 거야. A 사건이. 지금 배운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으로 왕권은 약해지고 교황권은 세지게 되는 거야. 이때는 봐. 왕권은 약해지고 교황이 세지게 되는 사건이야. 그 다음에 B 봐봐. B는 뭐니? 교황의 권위가 절정이지. 교황권의 절정. 이 교황의 권위가 절정되는 게 이게 십자군 원정이야. 십자군 원정으로 교황의 권위, 교황권의 절정이야, 절정. 하지만 여기 봐. 십자군 원정으로 교황권이 제일 높았지만 결국 십자군 원정 이후에는 어떻게 돼?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보여? 쇠퇴해.
십자군 원정 이후부터 쇠퇴하다가 결정적으로 왕의 교황보다 세지는 사건이 C잖아, C. C가 바로 여러분 시험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카노사의 권력, 십자군 원정, 아비뇽 유수입니다.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 이 사건으로 왕이 교황을 이겨요. 아비뇽은 프랑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아비뇽이라는 성에 프랑스 왕이 교황을 가둬놔요. 교황을 감금합니다. 어우, 세죠? 여러분이 ABC 이거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나오면 이게 낼 겁니다. 알겠어요? 기억하세요, 사건. 사건. ABC. 다음요. 크리스트교 중심의, 자, 잊지 마. 서유럽 문화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다 종교야, 종교. 크리스트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뭐가 지배했어? 크리스트교가 지배했어요. 자,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서유럽 문화는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로마 땅에서 나왔으니까 로마 문화 플러스 게르만족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게르만 문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섞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외우는 방법. 서유럽 문화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서유럽 문화는 뭐 플러스 뭐다? 1. 크리스트교 문화 플러스 로마 문화 플러스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 문화 플러스 로마 문화 플러스 게르만 문화. 그 다음에 당시 서유럽에서는 나라마다 다 똑같이 뭘 배웠어요? 라틴어를 배웠어요. 귀족들은 다. 평민들은 라틴어를 당연히 못 배우죠. 귀족들은 다 배웠어요. 라틴어를 못하면 귀족 대우를 안 해줬어요.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입니다. 로마의 언어. 로마어를 말합니다. 자, 서유럽 문화는 무조건 크리스트교 중심이니까 크리스트교가 종교잖아요. 종교의 학문, 신학이 가장 발달했어요. 신학 나왔잖아. 신학이 모든 학문 중에 최고였다. 그럼요. 신학. 그리고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대학. 신학교도 있지만 대학도 있었어요. 대학은 유럽 12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 등장하면서 여기서 선생님들과 학생들끼리 맨 처음엔 조합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학교가 점점 커지고 자주적으로 운영했고요. 이때 생긴 유럽의 학교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프랑스의 파리 대학 같은 경우, 소르본 대학 같은 경우, 여기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경우도 이때 생깁니다. 이제 대학들이. 자, 그 다음에 서유럽의 건축. 사실 로마가 건축을 제일 잘했지만 유럽인들도 교회는 대부분 다 뭐 만드는 건축? 교회 만들면서. 그러니까 봐봐. 크리스트교 중심이기 때문에 학문도 신학이 최고고요. 건축도 교회 중심이에요. 알겠어요? 교회 중심.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입니까 이거? 고딕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위에 지붕을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뾰족한 첨탑의 지붕을 띄었어요. 이게 뭔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어디다 묻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데 믿음, 하나님을 닫고 싶은 어떤 마음. 오케이? 뾰족한 첨탑, 뾰족한 형태의 높은 첨탑, 그 다음에 창은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창에다가 색깔유리를 끼워 넣었어요. 색깔유리, 생유리를 집어넣은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생유리가 성당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어요? 거기서 쉽게 떠들 수 없겠죠. 분위기가 엄숙해요. 그러면 준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로마 카톨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를 교회라고 안 부르고 성당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바깥에 문만 열면 있는 건물 위에 있는 4층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그냥 교회라고 불러. 그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역사에서 아직 안 배웠어.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배우거든? 종교개혁에서 마르틴 루터나 칼뱅이 나오면서 개신교를 만들어. 그게 교회야. 너 종교개혁 처음판에 들어가. 이미 다 배웠대. 여기 있잖아. 종교개혁. 여기 나오잖아. 칼뱅 뭐야? 칼뱅과 루터가 만든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라고 부르는 개신교를 말해. 기억나. 그래.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방 천지에 삐까리 있는 그건 다 교회야. 성당은 동네마다 하나씩밖에 없어. 그게 로마 카톨릭이야.
우리나라에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들어왔는데 아까 말했던 비잔틴 제국의 종교인들이 종교는 없어 우리나라에. 종교는 안 들어왔어. 종교를 물어볼 때 종교는 내가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 알겠니? 그러면 크리스천은 총 몇 개인 거야? 파가 3개인 거야. 정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게 크리스천의 파야. 신도 갖고 만든 사람도 같은데 파만 틀려. 신은 누구야? 하나님. 만든 사람 예수. 이건 같아. 다른 종교가 아니야. 이게 저기 머리가 막 헷갈리는군요. 이 그림 보면, 이 그렇게 뾰족한 틈딱 보면 이거를 유럽의 교회에 뭐라고 부른다고? 고딕 양식. 그래서 지금 성당들이나 많은 교회 양식 이런 걸 많이 따오죠?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 자, 그 다음에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있고, 그 다음에 기사들 문학, 기사들의 활약을 다룬 그런 문학이, 이야기들이 유행했었죠. 기사도 문학이라고 하는데, 니벨링겐의 노래나 니벨링겐의 반주나 롤랑의 노래는 다 유명한 기사들 얘기고요. 여기 안 나왔지만 더 유명한 기사도 문학은 아더왕 이야기죠. 아서왕 이야기. 원탁의 기사라고도 하죠. 들어봤어요? 킹 아더. 몰라? 그래, 그거. 영국의 킹 아더. 아서왕 이야기. 이것도 다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나왔지만 또 뭐도 있어요. 돈 키호테는 나중에 나오겠네요.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자, 이제 서유럽을 끝내고 어디로 넘어갈 겁니까? 동로마. 쓰세요. 비잔틴 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동로마라고 하죠. 동로마. 동로마 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